정부에서 입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근데 지금 뭐 안타까운 것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전면 백지화한 부분에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의석수를 많이 해서 국회 지형이 야당에 쏠렸는데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측면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야당 대표로서 이 의대 정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가 한 발 양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지가 모아진다면 저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국민적 기대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매듭을 짓는다면 굉장히 큰 영수회담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요. 우리 부대변인께서 야당도 좀 역할을 하고 좀 책임감을 가져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그건 굉장히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체적인 정원 규모까지 일방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참여를 뺐고 시민사회단체를 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야당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야당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총선 이후에 이 정부의 입장이 좀 달라진 것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이제 국정 쇄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되는데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보면은 갤럽입니다. 크게 보면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경제와 민생, 물가 이게 이제 18%로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소통이 미흡했다가 17%. 그리고 독단적이다, 일반적이다 이게 이제 10% 나왔거든요.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5%가 나왔는데 소통 미흡이라든지 독단적, 일방적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이게 다 결국은 국민 소통과 관련되거든요. 이걸 다 합해 보니까 32%나 되거든요. 결국 소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1야당 대표도 안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연히 여론의 지지율이 좀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면 그 만남의 의미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만남이 결국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보자, 소나기 피하고 보자 라는 그런 식의 만남이면은 오히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반짝 반등했다가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제1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인정하는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그런 만남이 되고 또 계속 만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이 지지율이 반등을 하는 거죠. 왜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대로 일방 반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당의 좀 추천을 받는 그래서 좀 책임 총리제로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야만이 진정으로 국민들이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 위기 상황에 있는 지지율이 반전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여야 각 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좀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 그 원외 조직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조직위원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재영 원내 대표, 그다음 권한대행, 대표 권한대행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 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혁신의 성격이 이제 비대위의 성격을 혁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관리의 실무로 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혁신으로 간다면 어떤 큰 폭의 변화를 위해서
전당대회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무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굳이 외부에서 하기보다는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 대행 정도로 하자 그런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재욱 대표가 딱 떨어지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처음에는 좀 실무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부분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영남당이라는 그런 비판도 좀 많이 하시면서 전국당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선인들의 분포를 보면 영남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원외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 원에 있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당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영남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룰 세팅에 있어서도 지금은 100% 당원이지만 7대 3이나 5대 5까지 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지금 참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패를 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라 관리형 비대위를 얘기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뭐 전면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지금 비대위가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 되냐면 새로운 당대표를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당대표로 뽑기 위해서는 우리 부대변인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대표를 뽑는데 100% 당원만 한다면은 지금 영남 자민련화 돼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에 90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59명이 영남권 국회의원이요. 그러면 비중으로 보면 65%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하면은 또 영남권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뭐 예. 7대 3 내지는 5대 5로 당헌 당규를 바꿔서 수도권 당대표가 반드시 나와야만이 영남 자민련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바꿀 수 있다. 참고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전대 룰을 차별화하는 그런 룰을 만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당원 50% 그리고 국민 25% 그리고 대학생과 언론인 25%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완전 차별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변화를 거부한다면은 결국 더 큰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우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제가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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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비대위가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 비대위가 주호영 비대위도 있었고 정진석 비대위도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도 있었는데 이 비대위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느냐의 그런 피로감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의문보도 이렇게 의문점도 내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비대를 통해서 혁신하고 뭔가 쇄신하는 모습도 있지만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전대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혁신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혁신위와 전대를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여기에서만 쇄신의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서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적지않은 분들이 많이 허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대위가 아니라 뭔가 뭐 당원들이 그리고 또 어떤 방식에 따라서 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더십에 대해서 예. 뭔가 더 존중하고 싶은 그런 기대도 있고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새 지도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어제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물러난 후에 첫 공개 입장을 SNS를 통해서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교해지기 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는데 아무래도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네.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책임을 지고 본인의 잘못으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에 전대에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뭐 국회 의사당 앞쪽에 계속 이어지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낙선 인사를 하면서 제가 있으면서 듣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걸 되게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쇄신의 움직임도 필요하지만 그 쇄신 때문에 계속 비대위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여론조사나 그런 걸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대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의 바람 그리고 언론의 그런 해석을 나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어제 밤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요번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등판을 할 텐데 시기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에 만약에 재보궐 선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될 거고 그게 없다면 좀 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등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재보궐을 통해서 하고 당대표가 됐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본인도 그렇고 좀 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손목시계를 계속 차다가 없으면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부재함으로서의 더 존재감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또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내놨어요. 하나는 정계 복귀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기와 관련해서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나는 진정한 용기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 세 가지를 내놨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수 주자 중에 1위의 선호도 그런 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치는 포기하지 않겠고 복귀를 하겠죠. 근데 시기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성찰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니까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는 아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복귀할 수 있는 무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보궐선거 또는 전당대회. 그런데 지금 뭐 재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거기에 또 본인이 또 투입이 될지도 불투명하고 또 다음 전당대회까지는 임기가 2년이니까 뭐 2년이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이제 지도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여야 모두 좀 심판론을 가면서 네거티브를 갖고 정책과 비전 제시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난제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당대표 역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임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연임으로 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달만 해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건 3D다. 억지로 누가 시켜줘도 도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주변에서 다 이재명 대표 연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의미인데 결국 이제 본인도 이런 주장과 또 흐름,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연임하지 않겠다라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제 대권 플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권 플랜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지금 앞으로 대권이 한 3년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표에서 내려오면은 그 공백을 메우기가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연임하는 게 더 나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도 일단 본인이 당 대표를 역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 대표가 연임하는 쪽으로. 그래서 당 중진들이 당 대표 도전하기보다는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또는 뭐 원내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연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프로스가 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게 지금 보면 뭐 소선거제이기 때문에 의석수는 격차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의 패배에 대해서
이거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민심은 의석수는 크지만 5%냐 우리가 반성하고 노력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심판 대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경쟁하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결국은 저는 저희가 절실함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4년 전과 다른 게 지금은 집권 여당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도 지방 권력도 저희가 일정 부분 지금 국민의힘이 차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연임했을 때 온전하게 본인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